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원작가 이정익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소형 모듈 원전이 무탄소 해양 산업에 무탄소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치고 나서 대학교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조선과를 간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말리셨습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딜 가면 좋겠냐고 해서 원자력 가야 된다고 해서 원자력을 갔는데 또 역설적으로 또 원자력을 전공을 했더니만 이렇게 해양 쪽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인생 유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 첫 번째 박사 제자도 저는 원자력 전공을 해서 원자력가에 크게 기여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감사하게도 한국조선해양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돌고 도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는 계속 그동안 원자력이 계속 대형 원자력 발전소 형태로 해서 발전에 주로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그렇게만 쓰기에는 사실 좀 아까운 에너지원이고요.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양 산업에 적용하기에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에너지원이고 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원자력이 해양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해양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력계의 어떤 혁신 기술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라고 지금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자력 공학 역사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 시점을 이 시대를 특히 1942년부터 1950년대까지 맨하탄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 시대를 신세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신세계로 표현하는 이유가 메이저 포인터가 되나요? 되긴 한데 거의 약하네요. 이 시카고 파일 1이라는 이 최초의 인간이 만든 원자로가 이때 가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 시카고 파일 1을 만들었던 사람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레오 질라드라는 과학자와 엔리코 페르미라는 과학자, 이 두 명이 이 최초의 원자로를 시카고 대학 지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 실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그냥 교수 둘이서 그냥 원자로를 그냥 테스팅해보자 이렇게 실험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의 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뭐 2차 세계대전에 직접 개입을 하기 전에 이 독일에서 최초로 우라늄 핵분열 반응을 발견하고 나서 그거 자체가 핵무기로 개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진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자로의 가능성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사실은 그 원자로를 진짜 개발을 한번 가능한지 확인을 했어야 됐고 그러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했던 그 적임자가 여기 보이시는 레오 질라드랑 엔리코 페르미라는 이 걸출한 과학자입니다. 레오 질라드는 사실은 원자로의 최초의 특허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 심사위원 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엔리코 페르미도 이제 당대 노벨 물리상을 수상한 중성자의 입자에 되게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시카고 파일 1이라는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되게 까맣습니다. 까만 이유는 이 당시에 원자로를 만들 때 결국 고민이 됐던 거는 우라늄 농축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핵분열을 연쇄적으로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중성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성자의 에너지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당대에는 흑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원자로를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저농축 우라늄, 사실 천연 우라늄을 가지고 흑연과 같이 놔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자로라는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그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가동하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와서 심사를 했던 사람 중에 컴프턴이랑 코난트라는 이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대통령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위원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실험을 보고서 이탈리안 내비게이터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항해사가 신세계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미국에서는 사실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콜럼버스가 마치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유럽의 항해사가
이 이탈리아의 항해사가 신세계를 발견했고 그 신세계가 생각보다 작더라라고 워싱턴 DC에 정보를 보내면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가장 큰 이슈를 몰이했던 영화 오펜하이머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등장을 하면서 맨하탄 프로젝트까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핵분열 반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대부분 다 이 그림 자체는 많이 뭐 여기저기서 교양으로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설명을 그 부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 중성자라는 입자가 우라늄 235라는 이 연료를 만나 가지고 흡수된 다음에 깨지는 거를 우리가 핵 분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생물에서 세포 분열에서 갖고 온 단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핵종으로 쪼개지면서 한 3개의 중성자가 새로 나타나는 게 이 핵분열 반응인데 이 핵분열 반응이 왜 특이한 반응이냐면은 이렇게 중성자를 하나 흡수를 한 뒤에 핵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다시 중성자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이런 핵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했던 중성자를 다시 또 만들어내는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게 이 우라늄 핵분열 반응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235를 연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만약 대체 물질이 우리가 이와 유사한 이렇게 중성자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이 있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그걸 연료 물질로 쓰겠지만 현재 천연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연료 물질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지금 우라늄 235밖에 없고 문제는 이 천연 상태 또는 자연 상태 우라늄 235는 0.7%의 이 농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5%, 그다음에 지금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좀 차세대 원자로로 가게 되면은 10%에서 15%, 뭐 더 높이 올리면 19%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농축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농축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원자로에 넣어서 지금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를 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연료라고 생각하시면은 중성자는 사실은 산소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반응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성자는 자연계에 이 핵 속에는 많이 존재를 하지만은 이게 자연계상에 막 날아다니는 그런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성자는 항상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우라늄 235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려워서 이 우라늄 235 핵 반응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런 중성자를 만들 수 있는 반응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반응이 발견된 것이 혁신적인 일이었고 원자력 공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중성자를 하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우라늄 235에 흡수를 시켰는데 고맙게도 에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 중성자를 새롭게 3개를 더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것이 이 원자력 반응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러다 보니까 핵 반응에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뭐 산화제 같은 걸 넣어줘야 될 필요가 없이 무산소로 계속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스스로 중성자를 계속 원자로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우라늄 235를 핵분열시켜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위적인 인공적인 원자로가 결국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성자를 우리가 한번 만들면은 그 중성자의 우리가 그 인구수를 파퓰레이션을 계속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인 것이 그 원자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드디어 중성자라는 입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구나라는 게 바로 그 신세계라는 그 우리가 세대로 분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핵분열에서 나온 이 중성자가 지금 여기 보면 슬로우 뉴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주 느린 중성자가 이 우라늄 235에 흡수가 돼서 2개로 쪼개지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중성자가 나타나는데 3개의 중성자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중성자의 핵분열에서 나온 중성자는 매우 빨리 움직이는 중성자 fast 뉴트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fast 뉴트론은 우라늄 235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또 원자로 밖으로 잘 도망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패스트 뉴트론을 우리가 다시 슬로우 뉴트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중성자는 입자가 하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성자의 에너지를 뺏어줄 수 있는 물질들을 주변에 놔둬줘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흑연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속제, 모더레이터라는 물질이 되겠고요. 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물질들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더레이터, 감속제가 돼서 중성자와 충돌을 해가지고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해서 중성자를 다시 슬로우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감속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하면은 원자로의 가장 중요한 구성이 바로 핵연료, 그 다음에 모더레이터라고 부르는 감속제, 그 다음에 이 핵연료에서 나온 에너지를 냉각을 잘 시켜주는 냉각제, 이 세 가지 물질이 원자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이 되겠습니다. 핵연료, 감속제, 냉각제.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원자로가 어떤 물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원자로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원자로의 핵연료가 장전이 조금 되더라도 오래 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장전해도 조금밖에 못 태울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SMR 개발하는 걸 보다 보면은 70개의 다른 회사들이 난립을 하면서 지금 SMR 개발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 핵연료 물질, 감속제, 그다음 냉각제를 어떤 물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특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성능의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SMR의 시장이 약간 불확실할 때는 어떤 상품이 살아날지 모르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라늄의 도대체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되냐, 뭐 보통 석탄이랑 비교하고 석유랑 비교하고 그러는데요. 뭐 우라늄의 우리가 에너지를 여기서 지금 1로 보는 것이 아까 나온 여러 종류의 연료 중에 이제 기름을 우리가 킬로그램당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1로 거의 본다면은 기름을, 그러면은 우라늄이 한 200만 배 정도 에너지 덴시티가 높습니다. 근데 현재 우라늄 핵분열 반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얻는 핵 반응 중에 사실은 거의 가장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핵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단일 반응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현재 우라늄을 쪼개서 얻는 에너지입니다. 물론 핵융합도 미래 에너지니까 핵융합이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핵융합 반응 하나당 나오는 에너지는 우라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하나당 에너지로 비교를 하면은 현재 우라늄 핵분열 반응이 제일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라늄을 태우기에 필요한 중성자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라늄이라는 핵물질을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속 지금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태우는 연료 이름을 붙여가지고 발전소 이름을 붙이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원자를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라늄을 우리가 연소를 시킨 거기 때문에 우라늄 발전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짓다 보니까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핵폭탄이 개발이 되는 데까지 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맨하탄 프로젝트는 잘 종결이 됐지만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생각했을 때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상당히 그 세계의 어떤 초격차를 가진 선진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은 핵폭탄을 개발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오펜하이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다시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핵폭탄 기술을 빨리 다른 나라들로 다 이전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런 비대칭 전력 같은 것들이 또 다시 대칭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50년대에 하이만 리코버라는 이 해군 제독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이만 리코버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기술 장교고요. 엄청나게 이제 과학기술적 지식이 많은 장교였는데, 뭐 2차 세계대전에서도 가장 사실 가성비가 높은 무기를 꼽으라 하면 잠수함이었던 것처럼, 잠수함이 만약 원자력 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잠수함의 스트레스 기능이 아마 극대화될 것이고 가장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 또 다른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이만 리코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을 주창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좀 재미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하이만 리코버가 말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절대 못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에 사용됐던 원자로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저히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원자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거는 현재의 원자로 기술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만 리코버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제너럴 일렉트릭 엔지니어들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원자로가 크냐, 원자로가 반응 하나당 나오는 에너지가 제일 많은 그 에너지 그 반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료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원자로가 크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 감속재로 쓰는 흑연이, 처음에 페르미가 선택했던 그 감속재로 쓰는 흑연이 엄청나게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만 리코버가 얘기를 하기를,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엔지니어들에게 그럼 흑연을 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연을 빼면 이제 원자로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려고 주장을 계속 이제 종용을 하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찾아낸 방법이 그 당시에 냉각제로 쓰고 있던 물질이 물이었는데 그 물이 사실은 똑같이 중성자를 감속하는 감속제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찾아내고서 감속제와 냉각제를 하나의 물질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감속제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원자로가 작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해결료, 감속제, 냉각제가 따로따로 놀던 것을 웨스팅하우스 그 당시 기술자들은 물이라는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서 냉각제와 감속제를 통합시킴으로 해서 원자로를 엄청나게 작게 만들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예 감속제가 필요 없는 원자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해결료와 냉각제만 있는 그런 원자로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4세대 원자로로 현재 불리는 고속로 개념인데, 그 당시 이미 고속로 개념을 생각을 해서 이 두 종류의 잠수함을 다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에서 건조한 이 물로 냉각을 하면서 중성자를 감속하는 이 원자로가 먼저 우리가 진수가 됐고, 그게 이제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USS 노틸러스가 돼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무기 체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은 지금 현재 노틸러스에 들어가 있는 가압경수로라고 부르는 Pressurized Water Reactor라고 부르는 PWR의 구조를 거의 다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PWR은 사실은 물로 냉각을 하고 물이 중성자를 감속하면서 냉각도 하는 그런 원자로가 되어 있고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발전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증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액체물로 증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즉 물로 물을 끓여야 되는 그런 기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계통, 즉 원자로 계통은 아주 고압으로 유지를 해서 액체 상태이더라도 끓지 않게 만들어주고, 증기 시스템은 이제 저압으로 유지를 해서 물이 끓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물로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런 기기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가압경수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방사화되는 1차 계통이 이 별도의 격벽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회전기기들, 열교환기류들을 대부분 다 이 증기발전 계통에 몰아놔가지고 여기는 비방사화가 돼 있어서 사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기간 중에도 원자로의 유지 정비는 못하지만은 그 원자로에 들어가 있는 기기들은 매우 작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기계를 쓰고, 이 발전 시스템에 있는 기기들은 다 비방사화 구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원이 들어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현재도 원자력 발전소도 대형 원자력 발전소도 사소한 고장들은 대부분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고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가압경수로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중에 상당히 제일 높은 사실은 그 설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비 용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 용량을 우리가 운영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경수로가 너무 성공적이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잠수함에서 잠수함에 탑재하려고 처음 만든 기술이었는데, 이걸 다시 육상용 발전소로 이제 1950년대 전후 이후에 전력 사용량이 폭증을 하면서 이걸 이제 수요에 맞추는 공급을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게 됐고, 그때 이 가압경수로를 다시 민간 기술로 전환을 하면서 이 가압경수로가 이제 나타났고, 이 발전소가 그 당시에 너무 혁신적이었고 너무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처음 지은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원자력 발전소 시핑포트의 건설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개발되고 나서 급격하게 이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30년에 걸쳐서 한 100여 기 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되는데, 아주 급격하게 많이 건설하지만은 또 하나의 추세가 뭐냐면은 Y축에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한 기 한 개의 용량인데, 한 기 한 개의 용량도 같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원자력 발전소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중간 부분이 되겠는데, 이 2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은 1세대는 이제 여러 종류의 기술들을 탐색하던 시대였다면은 2세대일 때는 이 탐색한 기술 중에 가장 경제성 있는 기술을 급격하게 대용량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발전소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2세대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대형 사고들, 뭐 체르노빌 사고라든지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이런 발전소 일어난 그 발전소 세대를 보면은 2세대 원자력 발전소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는 경제성을 추구한, 경제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우리가 개발했던 대형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발전소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런 사회적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데, 3세대가 이제 현재 지금 체코에 수주를 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뭐 UAE에 건설한 발전소들라든지 뭐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가동을 새롭게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들은 이것이 지금 현재 3세대 또는 3.5세대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높여서 기존의 2세대 원자력 발전소보다 적어도 10배에서 한 100배 가까이 이제 안전성이 증진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가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탄소가, 탄소 중립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전력망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신재생 양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전력망에서 이제 부하 변동성이 심해지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잘 받아주는 여러 종류의 발전원들이 필요한데, 원자력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부하 추종성이 부족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소형 원전을 통해서 부하 추종성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신재생과 보조를 맞추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사실은 발전사들이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거대 공룡 같은 발전사들이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파이낸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 스몰 리액터가 상당히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몰 리액터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은 우리가 대형화를 했던 이유가 사실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 대형화를 했는데, 작게 만들면 사실은 이제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싸지는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냐면은 모듈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듈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공장에서 제작을 해야 되고, 현장 설치를 줄여야 되고, 현장 건설을 줄여야 되고,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다중 모듈을 우리가 건설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종류의 이제 기술 혁신이 있어야 이 소형 원전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소형 원전으로 내려가면서 안전성이 기존의 3.5세대나 3세대 원전보다도 한 100배 정도 다시 또 안전성이 증대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원자로가 작아지게 되면은 훨씬 더 냉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선 물질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설령 매우 심각한 중대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작아지고 그 영향이 작아지게 되고, 얼마나 작아지게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인허가를 받은 뉴스케일과 같은 SMR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가가지고 댓글 볼 때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언제냐면은 댓글 부대들이 원자력 그렇게 좋으면 니네 집에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부지 요건에 따라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가장 큰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결국 발전소 한 개에서 중대 사고를 발생을 했을 때 방출되는 방사선 물질의 양이 주민에게 건강적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규제에서는 뉴스케일과 같은 원자력 SMR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심각한 사고가 나더라도 주변의 주민이 대피할 일이 없다라는 거를 회사가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원자력 기술이 이제 나타났구나. 이제 8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SMR이 이제 그런 기술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SMR이 소형화되면서 워낙 이 소형이 되면 이제 경제성을 회복해야 될 여러 종류의 혁신 기술들이 필요한데 SMR에서 사실 중요한 게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 기당 수십 명씩 붙어가지고 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SMR과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다중 모듈 12개의 모듈을 보시는 것처럼 3명의 운전원이 운전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사실은 되게 경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운전원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인력도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줄여야 사실은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발전 단가가 싸지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SMR에서도 사실은 유지 보수 운영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 접목을 해가지고 계속 이런 발전 단가를 줄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의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극도의 안전성을 통한 부지의 어떤 자유도 확보, 그 다음에 운영 인력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기술 접목,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종류의 그런 혁신적인 건설 기술, 모듈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합이 되어야 SMR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진정한 이제 어떤 상품으로서 우리 가치를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MR 입장에서 제일 크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현재는 콜 투 뉴클리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되게 빠른 속도로 퇴출되고 있는데 이 석탄화력 발전소 위치에 사실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지 요건이 다르다 보니까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에다가 우리가 뭔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그러면은 현재 짓기에 가장 적합한 발전소는 사실 SMR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석탄화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송전 설비를 깔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송전 설비를 깔지 않아도 되는, 즉 석탄화력 발전소에 이미 송전 설비가 있고 그걸 탄소 중립으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되니까 SMR을 지금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에 대신 넣는 작업들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제 앞으로 미래 폴리시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SMR의 건설 단가도 15%에서 35%까지 이제 감소되는 이런 장점도 있고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인력들도 우리가 물려받아서 SMR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콜 투 뉴클리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자리 잡고 있고 현재 좀 뒤에서 잠깐 설명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사도 와이오밍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지금 데모하는 그 사업 자체가 사실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우리가 과연 차세대 원자로가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 투 뉴클리어는 이미 미국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SMR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재 또 다른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빅데이터랑 AI 같은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을 SMR로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심지어 TMI 1호기를 재가동을 시켜서 그 TMI 1호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직접 사용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IT 기업과 또 뉴클리어가 뜻하지 않게도 또 커플링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특히 육상에서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세대를 정리를 한 건데요. 1세대부터 이제 3세대까지 지금 아까 개발이 됐고 4세대가 이제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는데 이 4세대 원자력 발전소가 결국은 비경수형 원자로라고 얘기를 하는 즉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지 않은 이제 원자로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물을 사용했을 때 얻는 이점 대신에 물 대신에 예를 들면 액체 금속과 같은 소듐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용이염이라든지 또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 냉각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가압경 수로가 가지지 못했던 장점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원자로들이 이제 4세대 원자로 또는 차세대 원자로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세대부터 4세대 원자로 쭉 육상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사실은 해양 산업과 조선 해양 산업과 사실 원자력 사이에 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뭐 잘 아시다시피 해군에서는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든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만든다든지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 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력 추진을 뭘 했느냐라고 보면은 민간에서는 해양 원자력 추진 선박을 계속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플로팅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개발이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됐고, 러시아에서 특히 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어찌 보면은 좀 기술적으로 가장 기술적으로 성공적인 지금 SMR이 지금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KLT-40S라고 하는 그런 그 해양 부유식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부유식 발전소에 대해서 계속 그 원자력과 협력해서 진행한 것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BS 타입이라고 하는 Gravity Based Structure를 이용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육상에다가 우리가 육상형으로 설계를 한 걸 갖다가 해양이라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건설을 한다든지, 또는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가 해안 사이트에 있다 보니까 해안까지 쉽게 이송을 할 수 있는, 한 번에 우리가 턴키 방식으로 완전히 건설을 야대에서 다 한 다음에 그 사이트로 바로 우리가 가서 설치를 할 수 있는 GBS 형태의 이런 그 스트럭처를 이용을 한 원자력 발전 건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학계나 연구계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게 산업계로 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실 원자력 추진 선박을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사실은 민간 원자력 추진 선박을 했었지만은 대부분 다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원자력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자로를 운영하기 위해서 탑승을 해야 되는 승조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승조원 숫자가 되게 많다는 것이 사실은 경제성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자력 추진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다른 기존에 알려져 있던 연료를 사용하는 식으로 바꾸게 됐는데, 사실 지금 이제 원자력 추진 선박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은 아까 SMR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유지 보수 인력과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들이 동일하게도 우리가 선박 해양에서도 조선에서도 원자력 추진을 생각한다면 적용을 해서 최소한의 승조원으로 이 원자력 추진이 모두 다 안전하고 경제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 개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쇄빙선 운영을 위해서, 여기는 사실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건 한 2021년에 나온 기사긴 하지만은 이 방글라데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글라데시에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아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갖다가 원자력 추진 카고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송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원자력 추진 선박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 기기 운송 같은 것들을 러시아가 상당히 또 한번 해서 기사가 나왔던 게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과학경수로 기반의 기술들은 워낙 그동안 이렇게 과거에 만들어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많은 이 조선 해양 산업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가 이 용융염 원자로 몰튼 솔트 리액터라는 원자로 타입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몰튼 솔트 리액터가 가지는 좀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수에 말씀드렸던 원자로라는 건 해결료, 감속제, 냉각제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KMSR이라고 불리는 이 용융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감속제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해결료랑 냉각제가 하나의 물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로가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이 용융염 고속로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간단한 구조이면서 가장 작은 형태의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선박 해양 추진에 가장 적합한 원자로 일단 1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기존의 해결료들은 다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녹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용융 원자로는 애초에 해결료 자체가 액체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이 용융점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한 300도, 400도 이렇게 높은 용융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누출이 되면은 고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출이 됐을 때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우리가 이런 원자로의 크기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원자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용융염 원자로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빌 게이츠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테라파워라는 원자력 발전소 개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래의 선박 해양 추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용염 고속로와 같은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코어파워라는 회사랑 또 서던 컴퍼니랑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런 그 미래형 원자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 퍼실리티도 짓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사에서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활발하게 차세대 원자로를 이용을 해서 미래 조선해양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테라파워 같이 하고 있다는 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KMSR, 유레카라고 불리는 이 원자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테라파워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은 유사한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혁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박에 딱 적합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원자로가 되었고, 현재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제 이 실증의 지금 어떤 로드맵상으로 봤을 때는 2030년대 중반에는 최소한 이 실증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개념 검증을 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2030년 중반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한 게 사실은 되게 공격적인 로드맵입니다. 원자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어봤던 원자로도 저희가 보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최소 5년에서 10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용염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역사적으로 지금 80년간의 원자력 공학 역사에서 거의 최초로 도전하는 그런 원자로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도전적인 그런 기술 개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지만은, 하여튼 매우 도전적인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SMR 중에 지금 현재 거의 뭐 가동하고 있는, 가장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SMR이 KLD4S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가 되었고요. 이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페벡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원래 원자력 발전소, 육상형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퇴역을 하면서 전력 공급을 받을 데가 없게 되고, 그 전력 공급을 다시 그 중앙에서 급전을 받으려면 수천 킬로의 이제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수천 킬로의 송전선을 까는 것보다는 이런 부유식 발전선을 지어가지고 페벡이라는 항구 도시에 발전선을 갖다 주는 게 더 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KLT4S를 건조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경제성으로는 아주 처음에 이제 해보는 거다 보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ACP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소형 가압 경수로 기반의 이런 그 원자로가 되어 있고, 현재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발전선으로 만들 생각이지만은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육상형으로 지금 건설을 해서 거의 원자로의 주요 기기들 다 지금 건설에 거의 완료가 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개발 단계가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형 가압 경수로 100메가와트급 중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실증이 되고 있는 원자로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 발전 선박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또 중국에서도 이런 발전 선박 플로팅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를 이제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반디 60S라는 거를 한전 기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걸 이제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랑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다가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계속 어쨌든 한전 기술 자체적으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노형이 되어 있습니다. 반디 60S도 사실은 여기에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최근에 또 한번 또 설계를 다시 최신화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미 해양 부유식 발전선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체적인 원자로를 사실 별도로 또 산업계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선박에 들어가는 것 중에 또 용융 원자로를 또 이용을 하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시보그라는 회사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 원자로가 사실 단순히 그냥 선박 해양 추진 엔진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압 경수랑 동일하게 발전 선박에 사용되는 기술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그 사이에 또 MIT에서도 사실은 유럽의 유명한 해운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플로팅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개념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개념을 만들 때 사실 참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카이스트에서 개발하던 GBS 스트럭처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걸 이제 고민했던 걸 좀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GBS라는 건 여기 해양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제가 뭐 구태여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뭐 뗏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뗏목 안에다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원자력에 필요한 그 기기들이랑 그런 건설을 다 그 안에 그 콘크리트 케이스 안에 다 해가지고 그걸 부유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가서 안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로 발전을 하는. 근데 가장 큰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육상 원자력 발전소를 그대로 그냥 그 안에 탑재를 해도 해양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냥 그 사이트까지 우리가 이송하는 방식이 그냥 해양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운전 자체는 사실 육상이랑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육상 발전소 기술을 그냥 거의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개념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이 스마트라는 그 SMR을 개발하고서 이 스마트를 우리가 사이트에 잘 건설하기 위해서 이 GBS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이스트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GBS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스마트를 우리가 잘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안착을 시키는. 그래서 이 기술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스마트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ISMR과 같은 소형 원자로도 만약 우리가 해안 사이트에다가 건설을 한다면 이런 GBS를 이용해서 또 건설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SMR들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또 하나의 예시가 이제 톨콘이라는 미국의 용융 원자로 회사가 사실은 그 GBS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그 같이 이렇게 레이아웃을 다 잡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육상형이랑 동일하게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차세대 원자로 SMR 기술에서 해양 기술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액티비티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조선 해양 산업에서 무탄소와 또 탄소 중립을 가는데 원자력이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종류의 규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실은 계속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뭐 IAEA나 IMO나 이런 곳에서 계속 원자력 추진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해양과 접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쭉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많이 이룬다면은 원자력 에너지를 해양에서 이용하는 것이 되게 꿈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MSR을 이용한 뭐 요트까지 만드는 것까지 막 먼저 가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 가는 건 되게 먼 일이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뭐 이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가 충분히 조선해양 산업에 원자력 엔진이 탑재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게 마지막까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시고 급하게 또 달려오셔서 발표를 해주신 이정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SM